손에 닿은 지폐는 얼음 같았고 거실 공기는 마른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던 건 아들의 시계와 곁에 세운 골프백뿐이었죠. 나는 그 밝은 금속광을 바라보다가 손바닥에 종이 2장을 꼭 쥐었습니다. 10손가락 틈으로 스르르 미끄러지는 듯한 아무 무게도 없는 돈이었어요. 새벽 5시 내 방 형광등이 윙하고 떨던 날로 되돌아갑니다. 낮은 천장에 숨이 닿을 만큼 눌려있던 반지하. 벽지는 눅눅했고 싱크대 아래 작은 냉장고가 덜컹거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 우편함을 비스듬히 당기니 하얀 봉투 하나가 또르르 미끄러졌죠. 익숙한 청구서 둘 사이에 끼어있던 낯선 빛의 봉투. 로고 아래 작게 적힌 글자들이 내 눈을 붙잡았습니다. 특허 정산 통보. 아래 줄에서 숫자가 갑자기 숨을 키웠어요. 머릿속에서 0을 세다가 자꾸 놓치고 다시 셌죠. 2번, 3번,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난 전화가 아닐까. 요즘 세상 사기가 판친다는 동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리고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들렸죠. 방문해서 설명하겠다는 직원의 말이 끝나자 내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뒤져 남편의 오래된 설계도를 꺼내 손끝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조용한 밤마다 그는 종이에 선을 더했죠. 손목 위에서 맥을 세는 작은 심장, 사람들이 비웃던 그러나 끝내 놓지 않던 그의 꿈,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속삭였죠. 이게 돈이 되면 우진이에게 다 주오. 그 말을 들을 때도 잠깐만요.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그게 정말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묵묵히 흘렀고 결국 초침은 같은 자리를 지나 돌아왔습니다. 사흘 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잠이 도망쳤습니다.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이만한 돈 앞에서 내 아이들은 어떤 얼굴을 할까? 문득 떠오르는 경고 같은 말. 도둑은 바깥이 아니라 집 안에 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장롱 가장 아래 칸에서 헤어진 옷을 꺼냈습니다. 명절마다 한 번씩 꿰매 입던 낡은 빛깔. 거울 앞에 서니 내 어깨가 더 좁아 보였죠. 작은 가방에는 봉투 하나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 한 문장을 준비했어요.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 지하철 손잡이는 새벽의 금속 냄새로 차가웠고 환승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단단하게 엉켰습니다. 역 밖으로 나가자 유리 빌딩이 하늘을 찔렀고 그 사이로 검은 차들이 고요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문지방이 높은 곳, 첫째가 사는 집의 입구에 섰을 때 내 귀에는 초인종 소리보다도 엘리베이터의 미세한 윙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말끔한 미소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얀 옷깃이 반듯한 며느리는 웃고 있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훑었죠. 넓은 거실은 반들거리는 바닥 냄새, 고급 향수, 전자기기의 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큰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가 공기만 더 메말리게 만들었고요. 소파 끝에 앉아있던 첫째는 손에 들린 반짝이는 막대를 정성스레 닦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준비한 말을 꺼냈죠. 수술을 해야 한대. 비용이 꽤 든다더라. 숫자 하나를 말한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멎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다보던 시선을 겨우 들어 올렸고 시계를 힐끗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회사 사정이 좀 지금은 버겁다. 그와 며느리의 말 사이에 아이들 학비와 경기 탓 같은 단어들이 줄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미끄러져 나온 지폐 2장이 내 손에 얹혔죠. 일단 택시비라도. 종이는 살갑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고
현관 앞에 선 낯선 목소리가 상자를 들여보냈습니다. 칼로 테이프를 가르자 번쩍이는 쇳빛이 방 안의 조명을 그대로 삼켰죠. 드디어 왔네. 그의 볼이 환해졌고 며느리는 갑과 회사 이름을 확인하듯 묻고 또 맞장구 쳤습니다. 나는 의자 팔걸이를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다 떴어요. 내게 준 2장의 종이와 그의 손에 들린 금속의 무게가 이토록 다르다는 사실이 갑자기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내 눈 가장자리에 발갛게 오른 피가 보였습니다. 손바닥을 펼치자 지폐가 얄팍한 입김에 흔들렸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디가 아프냐는 한마디만, 따뜻한 물 한 잔만, 그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2번째로 향한 곳은 고기와 마늘 냄새가 문 밖까지 흘러나오던 골목. 유리 안쪽은 뜨거운 수증기와 사람 말소리가 엉켜 있었고 주방 쪽에서는 기름이 튀는 소리에 프라이팬 금소금이 가늘게 따라붙었습니다. 둘째는 하얀 옷을 입고 손에 국자를 들고 뛰어다녔죠. 어머니, 지금은 손님이 몰릴 시간이라. 잠깐만요. 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물티슈로 끈적한 자리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리 너머를 봤죠. 그의 입술은 손님에게 향할 때만 활짝 열리고 허리는 검은 정장의 손님들에게만 깊게 접혔습니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던 그가 잠시 내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첫째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꺼냈죠. 수술과 비용, 준비한 숫자까지. 그의 눈썹이 잠깐 흔들리고 시선이 계산대로 흘렀습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지폐를 세는 손가락, 1장, 2장, 그리고 다시 넣는 손. 내 손에 남은 건 구겨진 5만 원 한 장이었어요. 요즘 남는 게 없어요. 형에게 먼저 가보시면. 말끝이 채 마르기도 전에 주방에서 또 다른 호출이 터졌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일어나 웃는 얼굴로 달려갔고 그는 잠시 후 길게 뽑힌 영수증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나는 고개를 숙여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문득 지폐의 잉크 냄새보다 더 짙은 속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문을 나서자 골목 바람이 땀을 식혔고 버스 정류장의 철벤치는 허리에 열을 차갑게 빨아갔습니다. 나는 셋째의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그 아이만은 다르길 간절히 바라며 주머니 속에서 종이 3장을 꺼내 다시 세어보았죠. 10만, 5만, 그리고 텅 빈 허공. 돈의 액수보다 아픈 건 말 한마디의 빈자리였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간판의 불빛이 젖은 도로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내 눈꺼풀 안쪽에서 초침 소리가 탁, 탁 조용히 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자. 좁은 골목을 따라 오래된 건물들이 붙어 앉아있는 곳. 흙냄새와 곰팡내가 섞여 올라오는 반지하의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손가락을 문고리에 살짝 올려보았습니다. 금속의 서늘함이 손등으로 스며들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쇳물이 낡은 문틀을 긁는 소리, 그리고 문이 반뼘 정도 열리며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 나는 숨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불빛은 누런 전구색이었고 안쪽 공기는 빨래 마른 냄새와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방의 바닥에는 이불 자국이 남아 있었고 천장줄에 매달린 양말에서 물방울이 한 점 또 한 점 떨어졌죠. 어머니? 셋째의 목소리가 먼저 떨렸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길었고 작업복 소매 끝에는 보풀과 먼지가 박혀 있었어요. 나는 준비해 온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큰 병원, 수술, 그리고 필요한 액수. 내 혀끝은 마른 종이를 핥은 것처럼 텁텁해졌고 숨결은 전구 유리처럼 얇게 떨렸죠. 그 아이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어디 가요? 언제부터요? 아픈 데가 정확히 어디예요? 연달아 쏟아지는 물음표가 내 손등에 따뜻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따뜻함을 오랜만에 느꼈죠.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서랍으로 달려가 오래된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얇게 인쇄된 숫자들이 바람결처럼 흔들렸고 마지막 줄에서 멈춘 잔액이 속절없이 작아 보였어요. 잠깐만요. 아이의 발소리가 좁은 방을 2번 가로지르고 옷장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옷더미가 우수수 바닥에 쏟아졌고 낡은 가방 하나가 꺼내졌죠. 지퍼가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 뒤로 갈색 봉투가 바스락하고 손에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지폐들이 색깔과 질감을 달리하며 층층이 박혀 있었어요. 모서리가 닳아 종이결이 드러난 것, 가장자리에 기름 얼룩이 배인 것, 땀 냄새가 섞여 묵직해진 것, 새해 동안 야간 수당 모았어요. 원래는 전세 보증금으로 말끝이 떨리는 동안 봉투는 내 손바닥으로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내장처럼 따뜻한 무게가 전해졌죠. 나는 지폐 한 장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희미한 손때, 자국이 선처럼 누적되어 있었고 그 선들이 아이의 시간표처럼 겹겹이 얽혀 있었어요. 그때 현관이 덜컹하고 열렸고 얇은 바람이 아기 울음과 함께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팔에 안긴 작은 얼굴은 열이 오른 듯 붉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순간 커졌다가 금세 단단해졌고 곧장 아기를 눕혀 이불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셋째가 숨 가쁘게 말했다는 소식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저희가 방법 찾아볼게요. 제 쪽도 알아보고 회사 대출도 알아볼게요. 우선 어머니부터 편히 쉬게 해야죠. 작은 방이 더 좁아지도록 2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누군가 내 손등을 도다기는 미세한 리듬이 박자를 만들고 그 리듬에 맞춰 울음이 목에서 부풀었다 꺼졌죠. 나는 가방 속에 감춰두었던 흰 봉투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며 오래 준비한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미안하다. 내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전구에서 맴돌던 미세한 진동에 섞여버릴 만큼 작았어요. 엄마, 아픈 거 아니야. 2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고 서류의 활자들이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잠시 삼켰죠. 아버지 기억하지? 손목에서 맥을 세던 그 조그만 장치, 그걸로 이렇게 됐어. 숫자가 눈앞에서 번져 보였고 아이의 눈이 허공을 한번 헤매다 서류 한가운데 밝혔습니다. 이 많은 돈을 왜 숨기셨어요? 셋째의 음성이 떨렸고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보고 싶었어. 돈이 없는 엄마를 그냥 엄마로 대하는 마음을. 셋째가 벌떡 일어나 구석을 돌아섰습니다. 철제 선반이 잇몸 드러내듯 삐걱 울었고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죠. 그런 시험은 너무해요. 등이 굳게 말라붙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등 뒤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한 단어가 공기를 타고 가 그의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는 순간 골목 끝에서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칼처럼 전해졌습니다. 킥. 문 앞 계단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구두굽 소리, 빠르게 눌리는 초인종, 문이 벌컥 열리자 첫째가 숨을 몰아쉬며 들이닥쳤습니다. 붉은 얼굴, 손등에 선명한 핏줄, 헐떡임 사이로 번쩍이는 눈, 바닥에 놓인 서류를 보자 그의 동공이 순식간에 넓어졌죠. 이게 진짜야? 입가가 어설프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나는 그 표정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뒤이어 택시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둘째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서류에 꽂히는 시선, 숫자를 확인하며 터져나온 감탄, 그리고 미세하게 치켜 올라간 턱선. 작은 방이 한순간 뜨거운 숨과 냄새로 빽빽해졌습니다. 어머니 모셔갈게요. 이럴 일은 집에서 상의해야죠. 첫째가 다가오며 내 팔을 잡으려는 찰나 둘째의 손이 가로막았습니다. 장남이라고 다입니까? 어머니는 제가 모실게요. 2사람의 어깨가 부딪히며
의자 다리가 삐걱 소리를 냈고 셋째는 말없이 내 옆으로 와 서류를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렸죠.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흑백 속 젊은 남자는 작은 부품을 손에 쥐고 어딘가 쑥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버리지 않았던 그거. 사진 가장자리가 닳아 얇아진 만큼 내 목소리도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도장이 붉게 찍힌 종이. 아버지가 남긴 말이 여기 있어. 나는 문장들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막내에게 남기겠다는 뜻. 두 형에겐 이미 충분히 도왔다는 사정. 뒤늦게라도 막내의 등을 받쳐주고 싶다는 마음. 방 안의 공기가 낮아졌고 형들의 얼굴빛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첫째의 말끝이 갈라졌고 둘째는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푼만, 제발.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상속 계산부터 하는 입술로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내 음성은 낡은 금속처럼 차가웠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닥에 내려앉아 깨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나가라. 문턱까지 걸어가는 동안 작은 방의 공기는 바람 한 줄기 없이 고요했고 귀에는 셋째의 거친 숨만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골목으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남은 셋은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죠. 아기 숨소리가 잦아들고 전구의 미세한 윙소리가 다시 귓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셋째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들고 온 이 무게, 엄마는 잊지 않는다.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나는 낮에는 창을 열어 눅눅한 공기를 말리고 밤에는 오래된 사진을 한 장씩 꺼내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반지하 문을 두드리는 조심스러운 기척. 문을 열자 첫째와 둘째가 허리를 굽힌 채 서 있었습니다. 한때 번들거리던 구두도 반듯하던 넥타이도 없었고 눈 밑은 자주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죠. 무릎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낮게 났고 말이 더듬거리며 엎드린 이마가 차가운 장판에 닿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번 와서 인사만 할 것. 숫자 이야기는 금지할 것. 음식을 가져오든 빈손으로 오든 그건 상관없을 것. 대신 눈을 보고 말할 것. 그들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고 나는 그저 지켜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 다음 달 현관 앞에 서 있던 첫째의 손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눈빛이 어색했습니다. 그 다음엔 둘째가 빈손으로 와 어정쩡하게 앉아 날씨 얘기만 하다 갔죠.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이들의 어깨를 낮추고 말끝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첫째가 손수 끓였다는 미역국을 들고 와 냄비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국간장이 과했던지 색이 짙게 올라 있었지만 나는 한 숟갈 크게 떠넣고 고맙다 고만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둘째가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으로 와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그날 제 손에서 나온 5만 원이 평생 가시처럼 남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뽑지 않고 기억하기로 했죠. 봄바람이 단지의 벚나무를 흔드는 어느 날 첫째가 산책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나가는 개들의 가는 발톱 소리와 유모차 바퀴의 사각거림을 들었습니다. 한참 침묵 끝에 그가 말했죠.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당연하고 늘 희생하는 존재로만. 나는 그의 손등을 처음으로 토닥였습니다. 늦어도 된다. 다만 오래 가라. 또 다른 날 둘째는 가게 문을 닫고 내게만 상을 차렸습니다. 스테인리스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오며 코끝에 사골향이 가만히 앉았고 반짝이는 젓가락에 묻은 국물이 식탁등을 받아 작은 별처럼 빛났죠. 오늘은 손님 없습니다. 어머니만 모시려고요. 국물을 훅 불어 한 모금 삼키는 동안 그 아이는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장도 카드 단말기도 영수증 길이도 모두 잊은 얼굴로 내 숟가락만 바라보았죠. 맛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고 나는 그제서야 따뜻한 미소를 조금 꺼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넘어갈 즈음 며느리도 현관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체면과 가격표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배우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키고 천천히라고만 말했습니다. 용서는 지나간 시간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적는 연필이라는 걸 그제야 나도 명확히 알았으니까요. 어느 저녁 새아이가 한자리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 밥솥 뚜껑에서 새는 김, 접시 부딪는 맑은 소리. 큰아이는 회사 이야기를, 둘째는 직원 이야기를, 막내는 아기 밤수 시간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말 사이사이에 미안과 고마워가 자연스레 스며들었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새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숫자에 잠식되던 눈동자에서 이제는 사람이 먼저 비치고 있었죠.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보니 오래전 남편의 음성이 아주 멀리서부터 또렷하게 걸어왔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가 드러나 나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그래, 드러났고 또 배웠다고. 돈은 마음을 불려주지 못해 다만 속을 비춰줄 뿐. 그리고 비친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고치는지가 남을 뿐이지. 가을빛이 들기 시작한 어느 일요일 모두가 모인 막내 집 거실. 아기 웃음이 공을 튕기듯 방안을 톡톡 건드렸고 창문에는 노란 잎들이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지금 행복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제일. 둘째가 내 손을 잡고 따라 고개를 끄덕였고 막내는 주방에서 김이 나는 찻잔을 내왔습니다. 찻잔의 얇은 도자기 벽 너머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번졌죠. 이번엔 얼음 같지 않았습니다. 아주 다르게. 문을 나서는 발자국 소리가 계단에 작은 메아리를 남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집안이 잠깐 고요해졌을 때 나는 가만히 창가에 서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면 아직도 봉투와 서류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 그 종이들은 그다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 부르는 어머니라는 호칭이 매달 울리고 식탁 위 숟가락 부딪는 소리가 종종 하모니처럼 이어지죠. 그날 내 마음은 아주 오래된 금속처럼 더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펼치면 떠오르는 금액은 새뿐이었죠. 가벼운 종이 2장의 무게, 구겨진 한 장의 온기, 그리고 숫자로 셀 수 없는 한숨과 다짐들. 사람을 재는 저울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 나는 늦게 배웠지만 틀리지 않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그렇게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붉은 단풍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하늘에 떠올랐다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죠.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손바닥에 잔잔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온기 속에는 오래된 슬픔도 용서도 그리고 아주 작은 평화도 함께 녹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매주 토요일이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예전의 무뚝뚝한 목소리 대신 살짝 웃음이 섞인 음성이었어요. 그의 말끝에는 아직도 어색함이 묻어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둘째는 한 달에 한 번씩 김치나 장아찌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어머니 좋아하시던 간으로 했어요. 그는 예전처럼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았고 손수 적은 메모 한 장만 덧붙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성운 올림. 그 짧은 글씨가 내 눈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내 옆집에 밤이면 벽 너머로 아기 웃음이 들려왔고 지은이는 퇴근 후 내 집에 들러 어머니 반찬 식지 않게 바로 드세요.
하며 밥을 덜어줬죠. 그녀의 손끝에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향이 세상의 어떤 향수보다 더 진짜 같았어요. 겨울이 다가왔을 때 큰아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날 생각나세요? 제가 드린 10만 원.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억나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돈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겠다고 매일 생각했어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숫자보다 오래 가거든. 둘째는 어느 날 신문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돈보다 신뢰를 파는 식당이라는 제목 아래 그의 얼굴이 실려 있었어요. 직원 전원이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그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나는 작게 중얼거렸죠. 이제야 네가 진짜 요리를 배우는구나. 막내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전 내 집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 오늘 추우니까 장갑 꼭 끼세요 하고 건넨 장갑 안에는 손난로가 들어있었죠. 그 손난로를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내 손끝으로 퍼지는 따뜻함이 그날의 봉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때 묻고 구겨지고 그러나 누구보다 정직했던 그 돈.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온기였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새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탁자 위엔 미역국 냄비가 김을 내뿜고 새 며느리는 웃으며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손주들이 내 무릎 위로 올라와 웃었고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죠. 어머니, 올해는 우리가 여행 보내드릴게요. 첫째가 말하자 둘째가 곧장 이어받았습니다. 숙소랑 차는 제가 맡을게요. 막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어머니, 이번엔 그냥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엔 계산이 없었어요. 오직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작은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방 안을 돌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가 드러나지. 촛불이 흔들리며 불빛이 깜박였죠. 하지만 진짜를 본 뒤에도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내 목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봉투와 서류를 다시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이젠 그것들이 아무런 두려움도 미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게 남은 건 오직 마음이었죠. 따뜻하게 변한 손길, 다시 들려온 어머니라는 부름, 그리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저녁 식탁의 소리. 돈은 결국 지나가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아기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웃음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놓인 붕대처럼 내 마음을 천천히 덮어주었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눈을 감자 세상의 모든 불빛이 조용히 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